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재택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가운데 동네 병원 코로나 환자 진료가 시작되는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설을 앞두고 일제히 농심 껴안게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농어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직불금 수령액을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등 보궐선거 지역구 3곳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도 차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고강도 쇄신 조치인데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무력 도발로 미사일은 내륙에서 상당 시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에 이어 또 급락하며 장중 코스피 2,70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98개 기업이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늘어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거든요.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내일은 10,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심 선별진료소엔 불안해진 시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가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지속되는 확산세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 좀 지하철이나 이런 출퇴근한 입장에서도 신경 좀 많이 쓰이고요. 워낙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매서운 확산세로 1일 신규 확진자는 8,571명을 기록했습니다. 8,000명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가운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내일은 10,000명까지도 예상됩니다. 다행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낮아졌지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29.2%로 높아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새 방역 체계가 시작되면 방역 통제가 느슨해져 확진자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확진자를 보였던 호주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잇고 방역 통제를 완화했다가 오미크론이 유입되며 순식간에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는 등 대응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시기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완치될 때까지 관리가 가능한 의료체제, 방역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것이. 새 방역 체계 시작과 설 연휴가 맞물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자가 격리 기간이 접종 완료와 미접종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접종 완료는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 그러니까 2주가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인데요. 접종 완료 후 확진된 사람은 7일,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은 10일간 격리됩니다. 밀접 접촉한 사람 중 접종 완료자는 외출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동 감시자가 되는데 다만 이 경우 6, 7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수동 감시도 해제됩니다. 재택 치료자와 같이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경우 접종 완료자는 7일 자가 격리 후 수동 감시자가 되고 미접종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에게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내 43개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가 시작됩니다.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이 병원을 찾아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때도 이 병원들에 찾아가면 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미리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의원 지하주차장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용 환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가 일반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화살표로 동선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검사실이 나옵니다.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면 15분 후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용하면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PCR 검사지는 병원에서 검사기관으로 보내 확진 여부를 최종 판정받습니다. 병원에서 PCR 검사가 어려우면 의사 소견서를 갖고 선별진료소로 가 PCR 검사를 곧바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병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 확인서를 받아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음성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병의원은 인력 수급과 공간 확보 등 여전히 준비가 덜 됐고 시민들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간호사 구해가지고 투입을 했다 그래요. 그 인건비는 우리가 꼬박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뭐 보상을 해주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문자 메시지나 그런 거는 못 받아가지고 알 방법은 없었어요. 네. 그냥 뭐 알려진 것도 없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혼란 속에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엔 전국적으로 새 방역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예전처럼 아무나 선별검사소 PCR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전국에 있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서 검사를 해야 인정받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챙겨두는 겁니다.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과 그 이후 절차, 심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PCR 검사 전 사전 진단을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선별검사소로 향하던 수요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진단 키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 어쩌다가 하루에 뭐 2개, 3개 남았는데 재고가 있는데 다 나갔어. 없어요. 무조건 안 해준다고 그래서 PCR 검사를 그래서 더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 키트에는 이렇게 테스트기와 면봉 그리고 시약액이 담긴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봉을 양쪽 코 속 1에서 2cm 안으로 집어넣고 여러 번 돌려가며 문지릅니다. 이후 이 면봉을 시약용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어주고 용액을 테스트기에 서너 방울 떨어뜨립니다. 15분 뒤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줄이 뜨면 음성, 아래 칸까지 2줄이 뜨면 양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로 가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이 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혼자서도 2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PCR에 비해 민감도가 17에서 40%에 불과해 가짜 음성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전국에서 적용되면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구 5곳 가운데 종로 등 3곳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공천했던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너희도 공천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곳이고 다른 2곳은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내놓게 된 곳입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절차, 과정,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점을 우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즉각 국민의힘을 향해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선언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농심 껴안기 위해 소득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이 후보는 농어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윤 후보는 농업 직불금 5조 원 확대를 약속했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포천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촌 공약으로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 소멸을 좀 막을 수가 있다. 고령 농업인에게 연금과 텃밭을, 청년 농에게는 은퇴농의 농지 우선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전국 토지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업 직불금의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의 수령액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우선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고령 중소농이 농지를 매도한다거나 장기 임대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 지급, 청년농에게는 공공녹지와 주택 우선 배정도 약속했습니다. 농촌 살리기 취지는 좋다지만 두 후보 모두가 간판 공약으로 국가 재정을 이용한 소득 지원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또 퍼주기 공약 논란이 불거질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정파를 가리지 않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0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정의당이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TV 토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며 국민통합 내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 당선은 적폐 교대일 뿐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써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치보복 금지,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보장 등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물밑 접촉도 없다며 가능성은 0%라고 말했지만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는 분석이라 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박사도 안 후보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 간 TV 토론에 대해 불법 토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차별 토론이고 또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 담합이고 방송법과 선거법을 어긴 불법 토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법원에 낸 양자간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일 새로 나오는 7시간 통화 논란에 사과문을 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털에 프로필을 올리며 공개 행보를 위한 몸풀기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김건희 씨 명의 사과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일 조금씩 공개되는 김 씨 통화 녹음으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두고 부모 잘못 만난 것 빼곤 잘못이 없다. 삼지대 생각하면 반기문 꼴 난다 등 발언이 추가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허위 이력 논란 때는 김 씨가 직접 육성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과문만 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사과문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김 씨가 또 사과를 하는데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씨가 설 즈음에 인사 등의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른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포털 사이트에 최근 사진과 코바나 대표 직함을 넣은 프로필을 올리는 등 공개 행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을 공모하고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경기도 파주에 영리적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에 점진적으로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 돌려받았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주모자들의 수익 분배 방식이나 계약 내용 등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향성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왜곡, 일부 증거를 굳이 기록해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인 사건 왜곡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판결이 의료재단 관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어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발코니가 무너져 주민 30여 명에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공식적인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30년이 넘어도 안전진단은 필수가 아닌 권고거든요.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의 발코니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건물에 위태롭게 붙어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 일부가 붕괴해 주민 33명이 긴급히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뭐 우직근하면서 쾅 하시더라고. 쾅 하고 막 뭔지 우직근하는 하면서 큰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구청에서는 발코니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철거에 앞서 발코니 아래에 철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발코니를 받치기 위해 철제 지지대가 여러 개 설치됐습니다. 이런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안전진단은 구청 담당입니다. 이 빌라는 지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구청 차원의 안전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안전 진단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검 이력을 지금 현재 바로 확인은 안 되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구청 측은 발코니 철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속보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한 명이 방금 발견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고충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광주 붕괴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아파트 고충부에서 실종자 한 명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아직 구조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후 6시 40분쯤 잔해물을 수색하던 중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를 보니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27층 2호실 안방 위쪽입니다. 실종자의 신원이나 상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은 현재 잔해물을 걷어내면서 실종자 구조에 나선 상황입니다. 대책본부는 어제부터 21층 이상 고층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왔었는데요. 어제 21층과 22층에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늘 27층 이상 고층부를 수색하던 중 추가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광주 화정동 붕괴 아파트 현장에서 추가 실종자 한 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된 건 아닌 상태로 신원과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방쪼개기 술판을 벌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었죠. 다 간부급, 심지어 이 중에는 경찰서장 바로 아래 직위인 과장도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한 달 전 이 주점에서 손님 9명이 밤 9시를 넘겨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전북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이른바 방쪼개기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주점이니까 노래 시설이 돼 있죠. 적발된 경찰관 3명은 모두 경위 이상의 간부급으로 경찰서장 바로 아래 직위인 과장도 있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인도 있고 거기 직원도 있고 거기 주점. 그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관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직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일이. 경찰은 사안을 엄정히 보고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3명을 입건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사건을 임실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국의 PC방과 식당을 돌며 계산대 금고를 턴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손님을 가장해 변기가 막혔으니 가보라고 말한 뒤 계산대가 비게 되면 그 틈을 타 현금을 훔친 겁니다. 실제로 변기에는 화장지가 가득했다고 하는데 주인은 돈도 털리고 화장실도 고쳐야 했던 거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PC방입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계산대 안으로 재빨리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금고를 열고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남성이 PC방에 들어와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리 이동을 하더라고요. 카운터 쪽이 잘 보이는 쪽으로. 카운터를 비우면 이제 그런 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종업원이 자리를 뜨지 않으면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말한 뒤 계산대가 비게 되면 바로 금고를 털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에는 남성이 풀어놓은 휴지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남성은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PC방을 돌며 이런 식으로 20차례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주로 낮이나 심야 시간에 직원이 한 명 있는 PC방을 노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절도 행각을 벌여왔지만 한 CCTV에 얼굴이 선명히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서울, 등지 대전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실제로 훔친 금품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이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 시대라 배달량이 많이 커지긴 했다지만 이거 실화입니까? 연봉이 1억 원대인 라이더가 있다고요? 네, 실화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료 인상 후 서울 라이더 수입이란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에는 지난 20일 목요일이죠. 배달 건수 총 48건, 이동거리 86km에 배달료 합계 40만 4,400원의 수입이 기록됐습니다. 야.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총 액수는 1,304만 55,371원이었습니다. 와. 물론 여기서 오토바이 보험료, 주유비 등을 빼야 하지만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319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300만 원의 수입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라이더들이 다 저렇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선 라이더의 월 평균 수입을 300에서 4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에 배달 건수 3, 4건을 잡는데요. 콜 단가는 일반적으로 3,500원에서 7,000원 선입니다. 1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10만 원 중후반대의 수입이 생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1,300만 원 라이더의 경우는 하루에 40만 원을 번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교통 위반을 수시로 해야 되고 사실상 안전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극단적인 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운전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재의 상징이죠. 간송미술관이 국보로 지정된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개미명 금동 3존불 일상과 금동 3존 불감인데요. 국가 지정문화재이자 최고 가치를 인정받은 국보로 각각 40억 원 이상의 추정가가 책정됐습니다. 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이면 해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사고팔 수 있고 지난 5년간 보물 20석점이 시장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팔지 않는 한 딱히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판매자가 이 문화재를 상속세 없이 물려받았다는 점입니다. 예. 선대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을 간직해 대대손손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런 혜택을 받은 후에 판매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자산가가 국보를 사들이고 이를 상속한 다음 다시 상속인들이 그 국보를 처분해 탈세나 절세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주요 문화재의 소장가 중 일부가 상속과 유산 분할을 앞두고 뒤늦게 보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나서는 일도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화유산에 대한 공익과 사익 사이의 갈등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죠. 카라바조가 남긴 유일한 천장화가 있는 16세기 대저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와. 이 천장화 가격이 4,210억 원, 이를 포함해 로마 법원이 책정한 저택의 총 감정가가 약 6,390억 원입니다. 이 저택에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등 거작들의 작품도 있어 이탈리아 정부가 저택을 사들여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택 감정가가 이탈리아 문화부 1년 예산의 4분의 1에 달해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사기에는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 다뤘던 푸틴 대통령의 별장에 비하면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내 건 아니면서 비교는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점잖은 신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 물가 상승 대책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 폭스뉴스 기자가 인플레이션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에 대해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More inflation. What a stupid. 아이고. 네.
회견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마이크가 작동되고 있었고 욕설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자들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았던 건 전 대통령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누구보다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중국을 겨냥한 무역 압박 조치인 행정명령 서명식을 한 뒤 CNN 기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at all, but I like real news, not fake news. You're fake news.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CNN 기자를 때려눕히는 합성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둘 다 뭐 안 좋긴 했지만 후속 조치가 달랐습니다. 누구는 사과를 했고 누구는 때려 눕히는 영상을 올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면 뭐 불편한 질문도 다 답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조회수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국 올림픽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 인기 유튜버가 경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고가 났나 봐요? 비행기 날개 끝에 부착된 카메라에는 이 유튜버 제이컵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비행기는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임에도 여유롭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와. 제이컵이 뛰어내린 뒤 비행기는 하강하다 숲에 추락했고 제이컵은 기체 밖으로 나와 낙하산을 펴기 전부터 셀카봉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덤불에 착지하는 순간도 담아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렇지만 이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는데 시청자들은 제이컵이 너무나 여유롭게 했다는 모습에서 조회수를 위해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싶지만 요즘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추락으로 잃은 자연은 또 어떡합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늘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 들어서만 아직 1월인데 벌써 5번째죠. 순항 미사일은 일정 고도 이하로 날면 지상이나 해상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 관련 내용을 탐지했고 세부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고론됩니다. 순항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을 이용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엔진 추진력으로 목표 지점까지 저속, 저고도로 비행합니다. 속도가 느린 반면에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기를 한다면 우리 탄도탄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올 들어 5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위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외 환경, 올림픽과도 무관하게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에 들지 않아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고려하는 군사적 대응 수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8,500명의 병력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 명령을 내렸거든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동유럽과 발티 지역에 수천 명의 미군 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구체적인 병력 숫자까지 나왔는데 국방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NATO should activate the NRF or if other situations developed,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미 국방부는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배치 준비에는
5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8,500명에는 이미 폴란드에 파견된 4,000명이 포함될 수 있고요. 루마니아와 나토에 가입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12만 7천여 명의 병력을 북쪽에는 같은 슬라브계인 벨라루스에 또 2014년 병합시킨 크림반도에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감싸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8년 전 크림반도 병합 때처럼 러시아가 위장 공격으로 이번에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미국은 이번에도 러시아 공작원이 우크라이나 군으로 가장해 공격을 하면 이를 명분으로 침공하는 위장 작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거듭 경고했습니다.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allies in deployments and refining plans for all scenarios. We've always said we would reinforce our allies on the eastern flank. 바이든 대통령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총망라한 지도자들과 8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조지아와 크림반도 병합 등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지는 러시아의 손익계산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나토 가입 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 아프간전에서 물러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주변 군대 철수, 그리고 러시아가 촉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연기 등 외교적 해법, 양국이 모두 열어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골프 여행은 막히고 골프 인구도 늘면서 라운딩은 이제 예약조차 힘들어졌죠. 요금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그나마 싸다고 여겨졌던 퍼블릭 골프장은 이제 비싼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받는 경우까지 생겼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저렴하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골프 비수기인 겨울에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근 식당들도 때 아닌 호황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말하는 게 잡을 수 없다고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골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수도권 인근의 또 다른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 요금입니다. 평일은 19만 원, 주말은 27만 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쌉니다. 소비자원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과 퍼블릭 골프장의 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일 기준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보다 비싼 곳이 2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은 이용자 1명당 2만 원 남짓 세금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회원제만큼 비싼 건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그린피랑 캐디피랑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30, 40 정도 드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차라리 해외 가서 골프를 치는 게. 한 퍼블릭 골프장 관계자는 그만큼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입장입니다. 코스 관리나 아니면 그런 기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된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We are phasing out our purchases more rapidly because with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and a rapidly strengthening labor market, the economy no longer needs increasing amounts of policy support. 당시 회의에선 당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은 물론 그보다 더 센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죠.
Stores go up. Most people spend the majority of their money on rent, food, and fuel. And so when those things go up, it really hurts. 이 의사록이 공개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유럽의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며 자본시장에 출렁이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세계 금융시장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조 원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되면 50조 원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 모두 납득할 만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에 급급해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죠.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 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가 5년 사이 1,064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또 빚을 내겠다는 거니까요. 지금 우린 물가, 소비자 물가도 그 상승세가 무섭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도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을 위해 11조 3천억 원 상당의 국채를 또 발행할 예정. 홍남기 부총리도 물가 걱정을 했습니다.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이 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의 재산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경쟁적인 추경 요구는 국민의 재산을 불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빚을 지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우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표에 급급한 빚잔치 아니길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청와대를 찾아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해 일본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결단식은 출전 선수 63명의 절반 정도인 32명과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선우와 안산 등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응원 영상에 이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윤홍근 선수 단장에게 단기인 태극기를 건네며 선전을 부탁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징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통적인 강세 종목 쇼트트랙의 부진으로 체육회 예상은 금메달 한두 개 정도지만 선수들은 후회 없는 경기를 약속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후회 없이 보여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6번째 올림픽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결승선에 통과하겠습니다. 선전과 투혼을 다짐하며 결단식을 끝낸 선수단 본진은 오는 31일 결전의 땅 베이징에 입성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종일 흐린 하늘 아래 눈이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3cm, 그 밖의 지역에는 눈날림 또는 1cm 안팎으로 약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둡긴 하지만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하늘이었는데요.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무척이나 탁하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를 위해서요. 내일 가급적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난 뒤여서 빙판길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아침에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영동과 경남, 제주의 비 소식 제외하고는요. 설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